YTN 생생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 위대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청취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 어머니들의 좀돌이 쌀이 있습니다. 밥을 짓기 위해 마련된 쌀 중에서 한 줌을 따로 덜어내 모아 유용하게 사용한 건데요. 특히 마을의 힘들고 어려운 집을 돕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문득 크고 대단한 것들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세상엔 더 이롭고 소중한 일을 해내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무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좀돌이쌀 한 줌의 크기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오늘도 좀돌이쌀처럼 유익한 방송 준비했습니다. 전세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전세 보증금마저 위태로운 깡통 전세가 횡행합니다. 이 와중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경제뉴스 뒤집기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스튜디오에 서울대 경제학과 이필상 겸임교수 모시고 경제정책 평가와 내년 전망 긴 호흡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생생한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생생경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어제 계속 이 배당락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려와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 어땠습니까? 네네, 아침 시작은 역시 배당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7포인트 빠져서 시작을 했고요. 네. 장중에 17포인트까지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7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는 배당락이었으니까 큰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봤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오전장에 낙폭을 좀 심화해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 장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결제 기준으로 따지면 2016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과 내일 시장이 1월 시장 전체 분위기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일단 먼저 지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7포인트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마감으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2.25포인트 전일 대비 0.11% 상승한 1966.3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 4포인트대의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장 마감이 가장 높은 상승세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1.17포인트, 3.25%가 상승한 673.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들만이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거꾸로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을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이상 오른 것을 따져보면 2015년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거든요. 약 한 5번 정도 3% 이상 올랐는데 네네. 오늘 바로 3% 이상 올랐기 때문에 급등 또는 조금 격하게 표현한다면 폭등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모두의 오늘과 내일 장이 1월 시장의 바로미터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본다면 1분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실제로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증권사들은 보면 올해 내년도 2016년도는 상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반기에 중소형주군들의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언급을 했던 증권사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네네. 바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1월 작년도 상반기에 최고의 스타 업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다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실제로 코스닥의 3% 상승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의 상위 종목이에요.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제약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도 업종별로 따지면 의약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네. 코스닥도 역시나 제약 의약 업종들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보여주었던 그런 상반기의 중소형주 강세와
치고 나가는 업종으로서의 대표주가 의학 제약이 다시 2016년에 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그 제약바이오뿐만 아니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 주식들 그리고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게임주 뭐 이런 주식들이 코스닥에서 골고루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는 1분기에 중소형주들이 다시금 시세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오늘 하루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설명해 주신 이 테마 업종들을 보게 되면 뭐 삼성이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뭐 대통령까지 모시고 행사를 했었고요. 또 정부도 콘텐츠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을 열었거든요. 이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내년 1분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셨는데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정부 정책도 정책이겠지만 사실은 뭐 정책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저성장, 저금리 기조다 이런 것들은 뭐 모두가 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시장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여줬던 게 2015년도 상반기였고요. 또 하나 한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이렇게 큰 중후장대한 기업들의 2016년도의 전망이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2016년에 늘어날 것이다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다시 상반기에 그 유동성의 흐름들이 성장을 향해서 좀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15년도에 재판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이미 뭐 제약바이오는 가격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 정도 수준까지는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초반에 중소형주군들이 대형주에 비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은 한번 감안을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필휘지 글을 쓰듯이 이렇게 주식시장을 한순간에 다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증시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자, 매일매일의 주요한 경제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 내년부터 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많이 바뀐다고 하죠? 네, 뭐 금감원이 오늘 표준약관 개선안을 좀 내놓으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좀 밝혔는데 우선 퇴원할 때 이 처방받은 약값도 입원 의료비에 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 회당 최고 30만 원까지만 보상받는 통원 의료비로 분류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교통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약값도 의료비에 포함된다. 예. 또 편집증과 우울증, 공황장애, 틱장애 같은 이 증상이 명확해서 치료 성과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과 질환도 이 보장 대상에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네, 조금 더 혜택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자, 입원 의료비의 보장 기간도 확대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넘으면 그때부터 90일간은 일단 보장을 하지 않고요. 이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좀 보장을 재개하는 방식인데 이젠 이 보장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입원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입원 치료비를 좀 보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보장 한도가 넘으면 이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야지 다시 좀 보장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해진 것 같긴 한데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까지 마련했다. 좀 종합적으로 선보인 것 같군요. 네, 이거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건데요. 이 의사와 의사원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는 보장에서 제외하도록 했고요. 또 이 비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이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는 이 6만 원 정도의 응급의료 관리비를 보장 대상에서 뺐습니다. 대형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일반 병원 응급실 비용은 계속 좀 보장이 됩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입원 의료비 보장 기간 확대도 그렇고 이 내년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좀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 계약자도 원하면 이 바뀐 새로운 약관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 실손의료보험료 외에
의원님은 연말만 되면 내년에 오른다라고 얘기해서 또 꼭 마케팅을 하는 것 같냐라고 했는데 네. 뭐 사실상 좀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부족하고 이를테면 보험금보다 나가야 될 게 많은 거 좀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백화점, TV 홈쇼핑들이 납품업체 상대로 판매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있다고요.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올해 백화점 7개사의 판매 수수료율이 평균 27.9%에 달했습니다. 네네. 작년보다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 납품업체가 100원어치를 팔면 30원 가까이 가져가는 겁니다. 오로지 그게 그 수수료로만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롯데백화점이 28.5%로 가장 높았고요. 신세계와 AK플라자도 28%대였습니다. 해외 명품업체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보다 5에서 7%포인트가량 수수료가 더 낮았다는 것도 좀 눈길을 끌었고요. 네네. TV 홈쇼핑은 더 심했는데 6개사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33%대에 달했습니다. 현대홈쇼핑이 36%로 가장 높았고요. CJ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35%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 홈쇼핑과 백화점 업계들은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고스란히 소비자가 이 부담을 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은 뭐 소비자한테로 좀 전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납품업체들이 이것 외에도 추가 부담 비용이 있어서 또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네, 그 인테리어비, 또 판매 촉진비, 광고비 같은 이 백화점이 부담해야 되는 이 추가 비용들을 납품업체가 떠안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네네. 그 작년 기준으로 백화점 납품업체의 추가 비용 부담이 연평균 4,970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납품업체 추가 비용 부담도 롯데와 신세계가 6천만 원대로 가장 많았는데 이 정부는 이 백화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 판매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수수료는 찔끔 떨어진 반면에 추가 비용 부담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나마 수수료 인하 효과도 해외 명품 업체들이 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내 업체나 국산 업체보다는 해외 업체에 더 이렇게 유리하게 하는지 참 궁금한 점이 많아지는 뉴스를 들을수록 많아지는 것 좀 같습니다. 유도하기 위해서 좀 그런 걸로 좀 예, 아무래도 백화점은 또 명품 마케팅 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예. 자, 뭐 공공요금이라던가 서민 생활의 요금들이 오른다라는 부담들이 많았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내린다고요. 네, 내년 1월부터 그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9.0%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57만 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이 3,500원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LNG 도입 가격이 떨어진 걸 반영한 겁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만 20.7%가 내렸는데요. 최근에도 뭐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도 가스값은 계속 좀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가스값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요금이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론적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취업시장 네. 더 어려워진다고요? 네, 그 고용노동부가 전국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올 3분기 구인과 채용 인원 모두 작년 3분기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사람도 덜 찾고 뽑기도 덜 뽑았다는 건데요. 이 고용시장의 부진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동안 채용 계획 인원이 29만 5천 명에 그쳐서 역시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채용 인력은 더 줄어든다. 암울한 소식인데 네. 그런데 사람을 못 구한 사업자도 늘어나고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 구직난도 심한데 인력난도 심했습니다. 그 올 3분기에 사업체가 구인을 원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 또 미충원율이 나란히 올랐는데요. 그만큼 고용시장에서 인력 미스매치가 좀 심하다는 겁니다. 네네. 미충원 인원을 직종별로 보면 이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 가장 많았고요. 경영과 회계 사무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그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사유를 보니까 임금이나 근로조건 차이가 가장 컸고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도 좀 많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원하는 것들이 서로 달라서 서로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에 행복주택 입주자 1만 가구를 모집한다고요. 네, 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또 사회초년생 등이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이 젊은 층을 위해서 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로 좀 만들어집니다. 네네.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내년 3월 이 서울 천왕 이지구 319가구를 시작으로 서울 907가구, 경기 4122가구 등 모두 1만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예, 안 그래도 뭐 젊은 층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 행복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또 소득 자산 기준도 충족을 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입주 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행복주택 사업은 2013년에 시작이 됐는데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좀 진행 중이고요. 현재 6만 4천 가구 정도가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당분간 공급 물량은 좀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학생 또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들 여러 가지 정보들 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비행기 1등석과 닮은 좌석이 설치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될 것 같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 국토교통부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세칙이라는 걸 개정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쯤에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21인승 이하 버스인데 이 비행기 1등석처럼 파티션이 설치된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이 있고요. 또 좌석별 테이블과 모니터, 충전기 시설 등을 둬서 이 영화나 게임 등의 콘텐츠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29인승 이하의 우등 고속버스처럼 이 우등 시외버스도 도입이 되는데요. 네. 시외버스는 현재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고 있는데 우등 버스도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버스가 이제 교통수단에서 많이 좀 외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워낙 관심사가 비행기나 KTX 고속철 같은 데 있는데 이제 더 고급화 전략을 하니까 또 색다른 버스 여행의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시장 지금 녹았다 얼었다 좀 혼전인데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다고요? 네, 역시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9,724가구에 달해서 한 달 새 54%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네네. 역대 최대 기록인데요. 그동안 기록은 2003년 12월에 36%였는데 껑충 뛰어넘은 겁니다. 네. 특히 수도권은 총 미분양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6%는 늘었는데요. 그러면서 올 한 해 주택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공급 과잉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집을 사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건 그만큼 불안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왜 첫 번째로 가본 스키장은 평생 마음속에 남는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슬로프와 푹신한 눈의 감촉, 아름다운 눈꽃까지. 내 아이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줄 스키장은 오직 용평뿐입니다. 스키 첫 시작은 용평에서. 용평 리조트. 네, 생생경제 3시 순서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 1월 4일부터 새로운 얼굴로 찾아뵙습니다. 시간은 3시 10분부터 4시까지 1시간으로 딱 줄이고요. 지금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우성 PD가 계속 생생경제를 맡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마무리하는 코너로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 초대석으로 모셔서 인사드리고요. 수시로 저희가 중요한 일 있을 때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너는 계속 쭉 이어갈 예정이니까 생생경제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시 30분 순서에서는 생생물가 장바구니와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땄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자, 생생 인터뷰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필상 교수 초대석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 생생물가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참 부럽게도 충남 예산으로 혼자 아주 즐겁고 맛있는 여행 다녀오셨는데 이번 주는 이제 또 저희가 생활에 필요한 물가라든지 정보들 알려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물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이제 토마토와 청피망 가격이 상승세입니다. 네네. 예, 토마토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 기온이 뚝 떨어졌잖아요. 네네. 흐린 날씨도 좀 지속되면서 착과 수가 감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상품성이 좋은 물량도 좀 줄어서 가격이 조금 오름세이고요. 네네. 청피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생육이 부진해서 출하량은 좀 많지 않지만 이제 연말에 행사나 모임 등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요식업소 등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은 좀 오름세입니다. 예, 청피망과 토마토는 조금 여유롭게 사기에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드셔야죠. 네, 내린 품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반면에 당근과 단감 그리고 취청오이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이제 당근은 현재 저장 물량 위주로 출하가 되겠지만 김장철이 전국적으로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내림세이고요. 단감의 경우에는 출하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감귤이나 딸기 같은 겨울철 제철 과일로 수요가 분산되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취청오이의 경우에는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중부지방과 더불어서 남부지방 출하 물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가격은 좀 내림세입니다. 네. 이번 주 대형 유통업체 할인 행사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번 주는 이제 각 대형 유통업체에서 축산물 할인 행사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이마트에서는 횡성한우를 전 품목에 20% 할인 행사에 들어갔고요. 호주산 등심도 100g에 3,98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네네. 네, 또 롯데마트의 경우에도 삼겹살을 100g에 1,770원에 할인 판매 중이고요. 홈플러스에서는 볶음용 닭을 2팩에 7,980원, 그리고 돼지 뒷다리를 100g에 780원에 저렴하게 판매 중이거든요. 네네. 이번 주 식탁에는 좀 고기 반찬 많이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아 대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 생선까지 어느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생선을 가장 좋아하고요. 네네. 네, 그래도 치킨이 또 빠질 수 없고. 네네. 생선, 치킨,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연말이고 또 경제 소식 안 좋아서 힘 빠진 분들 많은데 네. 고기 반찬 꼭 드시면 좋겠고요. 저도 생선 요리를 좋아하는데 다음번엔 네. 생선 정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철 먹거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제철 먹거리로는 이제 섬초를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섬초요? 네. 네. 이 섬초라는 이름이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섬초는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비금시금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섬초가 시금치인가요? 예, 시금치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섬초는 이제 한겨울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잎이 좀 두껍고 뿌리 부분이 붉은 것이 특징이고요. 네네.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국 끓이는 데 이용하기보다는 나물이나 무침 등으로 먹는 것이 훨씬 그 맛을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네. 네, 또 현재 가격은 100g에 600원에서 7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고 섬초에는 칼슘과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이나 시력 보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겨울 시금치로는 포항초나 남해초 등이 애용되고 있죠. 예, 저도 포항초 이런 것들 사 먹어봤는데요. 네. 고기에 이어서 여전히 힘나는 음식들만 소개해 주시니까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는 힘나는 고기 그리고 뽀빠이 아저씨가 드셨던 힘나는 시금치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으로 한번 나들이를 가보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 나주 지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이제 광주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네. 바로 광주의 말바우 시장입니다. 말바우 시장이요. 네, 시장 이름이 좀 특이하죠. 굉장히 힘세 보이는 느낌입니다. 네. 예, 말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 그 의미가 맞습니다. 이제 말바우라는 것은 김덕령 장군의 천리마가 바위를 밟아서 새겨진 말발굽 바위의 전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말바우 시장은 매월 2, 4, 7, 9일에 열리기 때문에 한 달에 12번 정도 열리고요. 네네. 500개 이상의 점포와 900여 개의 노점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규모가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게다가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편리한 장보기를 돕고 있다고 하고요. 이 말바우 시장에서 유명한 먹거리는 바로 팥죽입니다. 이곳의 팥죽은 굳이 설탕 간을 안 해도 약간 달달한 맛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저도 먹어보진 않아서 한번 맛보고 싶네요. 예, 지난주에 동지가 지났는데요. 네. 팥죽 못 드신 분들은 또 근처에 가실 일 있으면 들려서 팥죽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즘
겨울철에 특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위험하고요. 식중독, 장염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방법 있으시다고요? 네, 이제 겨울철만 되면은 특히 제 주변에도 그렇고 배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다름 아니라 겨울철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중에 50% 정도가 겨울철에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겨울철 식중독 환자 수가 연간 평균 900여 명 정도인데 이 중 55%에 해당하는 500명 정도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였다고 합니다. 네네. 이 식중독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많이 아시지만 손 씻기를 생활하시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또 표면 부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을 씻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음식을 85도씨 이상에서 1분 정도 익혀서 섭취하게 되면 예방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상식적으로는 뭐 겨울철에는 감염이라던가 음식 위험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요즘은 노로바이러스 특히 열에도 강하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뜨거운 물이나 불에 헹구지 마시고요. 제대로 익혀서 이제 여러분들 손 깨끗이 씻고 음식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번 들을 때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 식욕을 자극해 주시는 좋은 방송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 개편 이후에도 계속 함께 할 테니까 또 그때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와 장바구니 생생물가 전해드렸습니다. YTN 생생경제와 함께하시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가기 위한 친절한 동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의 발빠른 경제 이슈에서부터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정보, 경제주치의, 장바구니까지 경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YTN 생생경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 경기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서는 인터뷰 전문 보기와 무료로 사연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YTN 생생경제.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자,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다고 항상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금 빨리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동차로 푸는 경제,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는 개편 후에도 인기가 많아서 계속 가는 걸로 저희가. 아, 그래요? 예, 저희 마음대로. 전문용어로 이제 살아남았다고 표현을 하죠. 예, 다시 바꿔 표현하면 사랑받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진화하는 그런 산업 내지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친환경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음식부터 모든 게 친환경. 네, 뭐 친환경 푸드, 뭐 친환경 유기농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동차도 이제 친환경차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친환경차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종류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친환경차 그러면 네네. 우리 김우성 PD는 어떤 차가 떠오르세요? 일단은 저공해 자동차. 네, 저공해 자동차. 배출가스가 적은 자동차. 예, 그렇죠.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있는 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또 뭐 친환경차죠.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뭐냐면 친환경차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환친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그냥 친환경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친환경차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출가스가 적은 차가 친환경차예요. 배출가스가 적은 차.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공기오염을 안 하게 만드는 차. 그렇죠. 예. 네.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킬로미터당 50g의 배출가스를 정해놨다면 그 이하를 배출하면 친환경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친환경차인데 그 일정 기준 미만을 맞추는 게 여러 가지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차는 우리가 저공해 차로 분류를 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준 배출가스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본적으로 동력을 많이 쓰지 않는 차.
네. 쉽게 말하면 엔진을 많이 돌리지 않고 무언가 외부로부터 보조 동력을 받는 차. 그게 대표적으로 전기 동력이겠죠. 그렇죠. 하이브리드. 그렇죠. 하이브리드라든가 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 네네. 수소차 이런 것들도 역시 넓은 범위에서 다 통틀어서 우리가 친환경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중에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기존의 내연기관만 있는 자동차가 아니고 무언가 추가적인 동력이 있는 자동차, 즉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해서 새로운 전기 동력을 쓰는 모든 자동차를 친환경차라고 묻고 네네. 그 차를 앞으로 100만 대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보급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10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 100만 대를 어떻게 늘리겠다라는 건지 5년 뒤면 100만 대가 됩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뒤면 2020년. 그렇죠. 네. 2020년에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를 지금의 2020만 대에서 약 한 2100만 대 정도로 본다면 네네. 그중에 100만 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은 순수 전기차도 이 100만 대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를 보급하겠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기차 인프라도 사실은 없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없죠. 그렇게 네.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100만 대가 대체 어떤 친환경차일까 제가 이제 또 궁금해서 취재를 좀 해봤죠. 네. 그랬더니 그중에 82만 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결국 82만 대는 현행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약 한 20만 대.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있어요. 네네. 여기 이제 5만 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친환경차를 보급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던데 알고 보니까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부분 보급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질문에 좀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여쭤보는 건데요.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 친화적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네.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당 보조금 100만 원을 계속 지금 유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세제가 다시 또 달라져가지고 2018년까지 100만 원 계속 유지를 해주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걸 보셔야 돼요. 충분히 전기차도 늘릴 수 있고 어차피 네네. 보조금 줘서 늘리는 거라면 네네. 전기차도 더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국내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저기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하는 하이브리드는 뭐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또 뭐냐? 이렇게 말을 길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예. 자, 플러그가 있어요. 네. 지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그냥 기름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가다가 그러면 또 엔진이 작동을 하다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브레이크를 잡거나 엔진이 그렇죠. 굴러갈 때 전기가 충전되는 그렇죠. 그러다가 거지. 이제 뭐 보조로 동력이 필요할 때 그 전기가 작용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발전도 하고 또 동력원으로도 쓰고 하는데 네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기에다가 하나 플러스 해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 기능을 플러스 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플러그를 꽂아서 외부에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100% 전기차들이 그렇게 운행되는 그렇죠. 차들이죠. 예. 네.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어느 정도 담아놨다가 처음에는 전기 구동으로 갑니다. 네. 뭐 최장 한 40km 내지 한 60km까지는 전기로만 운행이 돼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가다 보면 전기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차가 서냐? 아니죠. 하이브리드랑 똑같이 변환되는 겁니다. 그때는 또 내연기관을 사용해서 그렇죠. 차가 굴러가는 이미 거고요. 차에 기름이 채워져 있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충전기 아무데나 갖다 꽂으면 됩니다. 예, 제 느낌이 지금 이제 권영주 기자님 설명해 준 내용만 설명드리면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로 주구장창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기름을 넣고 굴러가는 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안 쓸까요? 전반적으로 기름 사용량이 확 줄어들겠죠. 가급적 전기가 싸니까요. 그렇죠? 기름 사용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 정부는 유류세가 줄어듭니다. 그것도 좀 문제. 기존의 하이브리드는 계속 기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름을 써주니까 유류세가 확보가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갑자기 기름을 많이 안 쓰고 오로지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전기만 계속 충전해 쓴다면 네네. 이건 유류세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명분이 있습니다. 정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네. 이제 배터리가 점점 용량이 점점 커지고 네. 엔진이 점점 조그매진다면 궁극적으로 이게 100% EV 즉 전기차로 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자. 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과도기니까 아예 전기차로 바로 가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을 해보자.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늘리자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도 방금 들으셨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성능을 얘기할 때 연비를 얘기합니다. 연비. 기름 1리터에 뭐 17km를 간다. 이게 전기를 사용해서 같이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죠. 네. 플러그인으로 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플러그인으로 하면 더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네, 전기로만 갈 수도 있고. 기름 10리터 넣어놓고 뭐 2,000km를 달릴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기 예. 인프라만 있다면. 기름 한 5리터만 있어도요. 네. 전기만 있다면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예, 그 기름은 이제 전기와 전기 사이를 그렇죠. 비상으로 연결해주는 예,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새로운 어떤 정보였을 것 같고요. 자, 예정대로 보급이 된다면 국내 등록된 차 가운데서 친환경차 비중이 한 4.7%가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가 되고요. 그 EV 즉 순수 전기차 비중 그래봐 1%가 채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테슬라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들썩들썩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당장 들어와가지고 뭐 3천만 원짜리 차를 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그거 다 그 보도 맞지 않는 겁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만약 장기적으로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 보조금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판매가 되려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수입사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다음에 환경부가 고시를 통해서 이 차는 보조금 대상이다라고 이제 산자부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네네. 그럼 산자부가 다시 고시를 바꿔야 돼요. 그 과정이 한 1년 걸려요. 네. 근데 아직 그런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는데 당장 보도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 당장 내년 6월 뭐 상반기에 뭐 판매가 된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유럽하고 미국이 같이 쓰는 방식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저기 해외 출장 가시면 어느 나라는 그 예전처럼 우리 110V 돼지코 같은 걸 쓰고 그렇죠. 어떤 나라는 뭐 3개를 쓰고 이렇잖아요. 여기서 멀티코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멀티탭을 가져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지금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표준이 다르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테슬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충전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국에 들어오면 당장 충전할 곳이 없어요. 그 몇몇 기사에서는 테슬라가 그 인프라까지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주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인프라까지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BMW 회사라는 경우도 그 전기차 i3를 구매를 하면 구입자에게 집에다가 충전기를 별도로 달아줍니다. 네. 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집에서 충전할 때보다 밖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본인이 충전할 때 편리한 곳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테슬라가 어떻게 전국에다가 다 또는 뭐 해줄 것이냐.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데 그 일개 기업이 어떻게 그걸 다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는 지금 상용 전기차로는 이제 가장 성능이 좋고 뭐 수백 킬로미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억 몇천, 뭐 9천만 원, 뭐 8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과연 국내에 4천만 원대 전기차가 올 것인가 지금 뭐 계속 포털 사이트 자동차 이 섹션 막 뒤지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권영주 기자님 말씀처럼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구매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장기적으로 뭐 2, 3년 뒤에 내륙이 아니라 제주도 정도에서는 이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지 않겠느냐. 이미 제주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테슬라가 접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뭐 제주는 또 원희룡 지사가 워낙 친환경차. 그렇죠. 예. 자, 친환경차 보급하려면 뭐 여러 가지 인식 변환, 아까 말씀하신 법 제도도 있지만 결국 재원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게 친환경차 100만 대 늘리려면 말이죠. 네네. 제가 단순 보조금 계산해 보니까 약 한 4조 원 필요합니다. 4조 원이요? 예. 4조 원 이거 어디서 과연 조달할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올해 그 전기 자동차의 보조금이 내년부터 한 300만 원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500만 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1,200만 원을 줘요. 중앙정부에서. 네. 그 재원을 뭐 무한정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누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정부에 물어보니까 정부 입장은 이런 겁니다. 보조금을 줄이는 만큼 제작사가 쉽게 말하면 자동차 판매 회사가 시장에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가격만큼 떨어뜨려야 된다.
뭔가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인데.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지금도 사실 전기차는 많은 분들이 팔면 돈 되는 줄 아는데 전기차는 완성차 회사에서는 팔 때마다 돈이 안 돼요. 아, 오히려 뭐 큰 이익을 못 남깁니까? 예. 거의 뭐 이익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추려는 노력을 제작사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네. 만약에 그런 노력이 하려면 전제 조건은 또 시장이 있으면 기업은 분명히 뛰어들 겁니다. 만약에 이익이 안 나도 장기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그래 좋아 선점하겠어라고 가격을 낮추면서 들어가겠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크게 열려있지가 않기 때문에 즉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먼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게 정말 생각만큼 커지지 않으면 손해만 입기 때문에 약간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조금 만들어주는데 보다 적극적인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게 꼭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 휴대전화 처음 들어올 때 맞아요. 느낌입니다. 거기 칠판 지우개만한 휴대전화가 한 150만 원, 200만 원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당장 제작사에게 가격을 내려라. 아직 시장 도입 단계고 시작 단계인데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소비가 많아지고 인프라가 넓어지면야 이제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격 인하는 더 어렵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제가 공 기자님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셨어요. 네, 역시 뭐 저랑 뭐 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네. 뭐 권용주화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친환경차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건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물론 대기 환경을 개선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지만 네. 사실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연료값을 아끼기 위해서 타는 경우가 경제적인 이유 더 많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친환경차를 자신이 이용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를 먼저 판단하게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이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전기차는 어차피 단거리 이동수단이니까 논내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다가 정부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500만 원이요? 예, 내년부터. 네. 그러면 이 500만 원인데 가격은 조금 비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2000cc급이라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3천만 원, 내연기관 2천만 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천만 원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란 지원금도 그렇죠.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연료값을 본인의 이용 패턴에 따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어떤 차를 구매해야 될지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장거리를 많이 가지 않고 주로 단거리 이동이지만 가끔 장거리도 간다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굳이 뭐 나는 뭐 전기 충전 같은 거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하이브리드가 유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각자의 운행 패턴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면서 골라야 됩니다. 예. 얼마 전에 뉴스가 났었는데, 이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문제. 디젤 스캔들이죠. 예. 자, 이거 다 리콜해주겠다라고 했더니 소비자들이 거부했어요. 연비 떨어진다고. 리콜 받으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드웨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잠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심리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분명히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네. 막상 개인 자신이 그거를 가서 고치라 그러면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연비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값을 더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친환경적인 미래차들이 결국은 유류세라는 정부의 세수를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진 않을까. 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친환경차가 제대로 정착되고 보급되려면 가장 먼저 선결 과제가 세수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자동차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정부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뭐 휴대폰에 뭐 통신요금 보조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그다음에 유류세 여기에 붙어 있는 세금들을 어떻게 잘 다시 만들어가고 부족한 세금을 조달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먼저 찾아야만 친환경차가 확실하게 보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워낙 이 규모가 방대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저도 그렇고요. 차 들어오면 살 수 있으면 사서 타고 다니면 되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해할 게 많군요. 오늘도 달리는 경제학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왜 첫 번째로 가본 스키장은 평생 마음속에 남는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슬로프와 폭신한 눈의 감촉, 아름다운 눈꽃까지. 내 아이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줄 스키장은 오직 용평뿐입니다. 스키 첫 시작은 용평에서. 용평 리조트. 네,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 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자, 깡통전세 때문에 고민 많은 분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4시 20분 생생경제 인터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